그날 저는 남편의 위패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향 하나가 다 타들어가고 스님의 목탁 소리가 낮게 이어지던 그때 낯선 남자 하나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른 조금 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온몸이 무너지듯 위패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형이라니요. 우리 남편에게 저 나이대의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17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 쪽 친척들도 다들 서로 얼굴만 마주 볼 뿐 아무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젊은 남자의 울음소리에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안으로만 눌러온 무언가가 깊게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을 10년 넘게 사랑하고 살아도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걸요. 저는 우리 남편을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어떤 국을 좋아하는지, 겨울이면 어느 쪽 무릎이 시린지, 화가 나면 왜 창밖만 오래 바라보고 서 있는지도 다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위패 앞에서 저는 낯선 사람과 함께 17년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저를 조심스럽게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벌쭉게 부어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형수님이라는 그 호칭이 17년 동안 우리 집안에서 한 번도 불린 적이 없던 이름이 되어 그날 처음 제 귀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제가 남편이 17년 동안 숨겨온 비밀과 그 젊은이의 눈물이 이 노인의 나머지 삶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비밀을 나중에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하는 그 말들이 이 노인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건 제가 62살, 그이가 66살이던 해 봄이었습니다. 저는 48 되던 해에 먼저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온 세월이 14년째로 접어들고 있었지요. 그이도 오랫동안 호라비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재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며 무슨 결혼이냐. 남은 시간 조용히 살다 가면 그만이라고 여겼지요. 그런데 우리 큰딸이 자꾸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엄마, 이제 좀 엄마 인생 사세요. 언제까지 아버지 옷장만 정리하며 살 거예요. 딸의 그 말이 자꾸 밤마다 제 귓가에 맴돌더군요. 시장에서 반찬 하나를 사도 왜 저는 늘 반찬 두 가지를 사고 있었을까요? 밥상을 차려도 왜 늘 국그릇을 두 개 꺼내고 있었을까요? 몸은 혼자였는데 습관은 아직 둘이었습니다. 그 일을 처음 소개해 준 사람은 옛날에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제 친구였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정년을 다 채우고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지요. 첫 만남에서 저를 보고 아주 오래 웃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상을 쓰지도 않고 그저 창밖 나무만 자꾸 바라보던 그 옆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헤어질 때 그이가 저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에는 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지 않고 그저 밥 한 그릇을 사고 싶다는 그 말이 오랫동안 혼자였던 제 마음속에
아주 조용한 파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서로의 지난 세월 이야기를 아주 조금씩만 꺼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연애처럼 뜨겁지도 않았고, 자주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폐가 되지 않게, 서로의 상처를 슬쩍 피해가며,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이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 함께 만난 지 2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 눈치가 보였고, 그이도 그이대로 부담이 되지 않으려 조심조심 했습니다. 결혼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예식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가 자식들만 조용히 불러 저녁 한 끼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의 아들은 그때 이미 외국에 나가 살고 있어서 오지 못했고, 딸은 없었습니다. 그의 형제 자매도 다들 나이가 많아 그날 오신 분은 두 분 정도뿐이었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왜 그날의 그 조용한 저녁 식탁이 지금 와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말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시아주버님 한 분이 저를 오래 바라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수 씨, 우리 동생은 참 좋은 사람인데 마음속에 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그저 형이 동생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말은 저에게 오래도록 남겨진 어떤 예언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일상은 아주 조용하고 단조로웠습니다. 그이는 아침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의 화분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지요. 그이는 반찬 투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반찬을 놓아드려도 늘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아렸습니다. 예순이 넘은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매 끼니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있었으면 그런 말이 몸에 배었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그이는 늘 저를 데리고 동네 뒷산 밑까지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걸음이 늘 저보다 반발짝 앞서 있었지만 저와의 거리가 너무 벌어진다 싶으면 슬쩍 걸음을 늦춰 저를 기다려 주셨지요. 그러면서도 저를 돌아보시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이의 걸음걸이가 참 특이하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나를 앞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뒤에 두고 가는 것도 아닌 그 이만에 어떤 조용한 배려가 있는 걸음이었지요. 산책이 끝나면 그이는 근처 슈퍼에서 두부 한 모와 콩나물 한 봉지를 사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반드시 두부국이 올라왔지요. 또 그이는 저녁을 먹고 나면 늘 텔레비전을 잠깐 켰다가 뉴스가 끝나면 곧바로 껐습니다. 드라마 같은 건 잘 보시지 않았어요. 대신 서재로 들어가 옛날 책들을 꺼내 뒤적이는 게 일이었지요. 저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나서 그이가 있는 서재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문틈 사이로 그이의 뒷모습을 잠깐씩 훔쳐보곤 했습니다. 등이 조금 굽은, 그러나 아주 곧게 무언가를 읽고 있는 그이의 옆모습을 보면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기 앉아 있으니까 나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지나왔구나. 그런 마음이었지요. 동네에서 그이의 별명은 조용히 우리 선생님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학원 갔다 오는 길에 자꾸 우리 대문 앞에 서서 그이를 찾곤 했지요. 국어 숙제가 어렵다고, 시 하나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아이들이 그이를 찾아왔습니다. 그이는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오면 눈이 살짝 반짝이시더군요. 그이는 그 아이들 앞에서만은 웃음이 조금 더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오미자차를 타 아이들 앞에 내려놓으며 그이의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지요.
저 사람은 아이 하나를 더 키우고 싶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때는 그저 스쳐가는 감상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이는 그때 이미 마음속에 아주 오래된 아이 하나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그림자를 그저 다정함이라고만 읽었던 것입니다. 살면서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지요. 매달 25일이 되면 그이는 반드시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는 저에게 그날 저녁 반찬으로 뭐가 좋겠느냐고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그 목소리 어딘가에 늘 옅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연금 찾으러 갔다 오시나 보다 했지요. 그런데 연금은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는 것이었고 그이가 매달 그날 창구로 직접 가야 할 만한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마음속에 담아만 두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어느 초여름 오후, 그이가 은행에 다녀오시고 두어 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다가 대문 앞을 지나가시던 옆집 아주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머니, 아까 은행 앞에서 우리 선생님 뵈었는데 옆에 어떤 젊은 사람 하나가 같이 서 있더라고요. 조카시나 봐요?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놓칠 뻔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조카라니요. 그이의 형제자매 중에 저 나이대의 자식을 둔 분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얼버무리고 넘어갔지만 그날 저녁 내내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이에게 여쭤보았지요. 여보, 오늘 은행 앞에서 누굴 만나셨어요? 그이는 잠깐 젓가락질을 멈추고 저를 보시더니 이내 다시 밥을 뜨셨습니다.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하나를 우연히 만났어요. 요즘 사는 게 힘든가 봐요. 그 대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그이는 유난히 오래 뒤척였고 저는 그이가 잠들 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지요. 또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그이의 서재 책상 서랍 중 하나였습니다. 서재의 다른 서랍들은 자물쇠가 없었는데 유독 그 아래의 서랍에만 아주 작은 자물쇠가 하나 달려 있었지요. 저는 청소를 하다가도 그 서랍은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저를 못 믿어서 잠가 놓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이겠거니 여겼기 때문이었지요. 부부라도 서로에게 조금은 남겨둘 자리가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작은 자물쇠 하나가 얼마나 큰 문을 잠그고 있었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그이는 가끔 밤늦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그이는 늘 조용히 안방을 나가 마당 쪽 창문 아래에 서서 통화를 했지요. 저는 자는 척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사실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이의 목소리는 늘 아주 낮았고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화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온 그이가 이불 속으로 들어와 저에게 등을 돌리고 아주 오랫동안 잠들지 못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렵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그이는 아주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그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이는 늘 저를 아껴주었고 저에게 거짓말할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을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굳이 그 복을 흔들어서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17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함께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손주들을 안아보고 시골에 있는 작은 밭을 사서 상추와 고추를 심어보기도 했습니다. 그이는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더 줄었고
저를 대할 때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세월이 자기에게 준 그 여생을 하루하루 감사히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사람 같았지요. 저는 그런 그이를 보면서 첫 남편을 잃고 무너졌던 제 마음 어딘가가 아주 천천히 다시 채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이는 마지막 그 몇 달 동안 얼굴이 참 야위셨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가 드시니 그런가 보다. 겨울이 되면 다들 조금씩 상하는 법이니 그런가 보다 여겼지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이의 얼굴에는 무언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이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지요. 여보, 요즘 잠 좀 잘 주무세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몸이 견디지 못해요. 그이는 그때마다 웃으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부터는 좀 일찍 자야겠어요. 그러나 그이는 그날 밤에도 다시 안방을 나가 마당 쪽 창가에 오래 서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이는 그때 저를 오래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나는 이 문제를 당신에게 짊어지게 하기가 참 미안한 사람이오. 저는 그때 그이가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무언가를 혼자 감당하시는 거라고 그저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이가 말씀하신 그 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저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이가 갑자기 쓰러진 건 지난 겨울 아주 추운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이는 여느 때처럼 5시 반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가 마당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이불을 개고 있다가 마당 쪽에서 무언가 힘없이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뛰어나갔을 때 그이는 이미 눈을 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이의 손을 잡고 그이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10년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이의 몸속에는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자라온 병이 있었고, 최근 몇 달 사이에 그이는 몸을 심하게 상하게 하는 일을 겪은 것 같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요즘 큰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있으셨습니까? 의사가 저에게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이는 병원 침대에서 사흘을 겨우 버티셨습니다. 첫날 저녁, 그이는 잠깐 눈을 뜨셔서 저를 알아보시고 아주 힘없이 웃어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조용하고 미안한 웃음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지요. 여보, 얼른 일어나셔야 해요. 하실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이는 그 말에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러나 다음 날부터 그이는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저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이가 살아계시는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저는 그이의 귓가에 자꾸 이런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어디 안 가요. 이트루. 그이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제 손을 감쌌다가 다시 풀어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대답이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이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신 사흘째 되던 밤, 그이는 아주 잠깐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제 손을 아주 약하게 쥐어보시고 저를 아주 오래 바라보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이가 저에게 남기고 간 말은 딱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그 미안하다는 말이 왜 그때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7년을 함께 살면서 저에게 그이가 미안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지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의 아들은 외국에서 급히 들어왔고 시아 주버님도 다녀가셨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다들 자리를 지켰지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이는 살아있는 동안 넓게 사귀는 사람이 아니었고 딱히 큰 소리를 내며 살아온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례식 내내 이상하게 자꾸 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늦게라도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다림이 마음속에 있었지요. 그러나 3일장이 끝날 때까지 낯선 얼굴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기다림을 접고 그 일을 편안한 곳에 모셔드렸습니다. 49제까지의 시간을 저는 아주 천천히 흘려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그이가 앉던 자리에 밥그릇을 놓았고 마당의 화분들에게 물을 주었지요. 손이 자꾸 떨렸지만 저는 그이가 살아있을 때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우리 큰딸은 그 49일 동안 저를 걱정해서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딸이 올 때마다 저는 밥을 먹은 척했지만 사실 그 무렵에 저는 하루에 밥 2숟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딸이 끓여온 죽그릇을 앞에 놓고 저는 자꾸 창밖만 바라보았지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래 대답을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셔서 그게 제일 이상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저는 그이의 옷장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옷들이 그이가 마지막으로 걸어두신 그대로 걸려 있었지요. 그이는 옷을 참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셔츠 하나를 10년도 넘게 입으셨고, 겨울 코트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걸 그대로 입으셨지요. 저는 그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만져지더군요. 저는 그 종이를 꺼내지는 못하고 다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그이의 무언가를 함부로 열어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한 번은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이가 마당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입술이 몇 번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자꾸 그이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지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베개는 젖어 있었고 창밖에는 새벽 첫 새 울음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꿈이 무언가를 알리는 꿈이었다는 걸 49제 그날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49제 그날 아침 A 저는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일을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저를 짓눌렀지요. 절에 도착해서 저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그날 아침 일찍부터 와 있었고 시아 주버님도 시누이 한 분도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왔지요. 스님의 독경 소리가 낮고 길게 울리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그이의 인생 전체를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이가 걸어온 그 조용한 발자국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제 마음속에 다시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잘못 들어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확히 그의 위패 앞으로 다가와 저를 3번 올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열이 시작된 것이지요. 저희 아이들도, 시아 주버님도, 그의 아들도 모두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스님의 목탁 소리조차 잠시 멈췄지요. 그 넓은 법당 안이 그 젊은 남자 한 사람의 울음소리로만 가득 찼습니다. 한참 뒤에야 시아 주버님이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자네, 혹시 그 말끝을 시아 주버님이 흐리시자 그 젊은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오열했습니다. 시아 주버님은 저를 한번 돌아보시고는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씨, 잠시 저와 밖으로 나가 이야기 좀 하십시다.
법당 뒤편의 작은 방으로 저를 데려가신 시아 주버님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 하시다가 이렇게 입을 여셨습니다. 재수 씨, 이 이야기를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지만 동생이 절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저 아이가 저렇게 나타난 이상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들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시아주버님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지금부터 35년쯤 전, 그이가 아직 젊은 국어 선생님이었던 시절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 그이의 가장 친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낸 친구였고, 대학도 같이 다녔고, 결혼식 사회도 서로 봐준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시골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해 그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친구 부부는 그 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7살짜리 어린 아들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준호였습니다. 친척들은 다들 그 아이를 맞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아이를 하나 더 거둔다는 것이 그 시절에는 어느 집이나 큰 부담이었지요. 시골 큰 집에서는 잠깐 데려다 두는 것으로 이야기가 오갔지만 사실상 그 아이는 서로에게 짐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가 나섰다고 합니다.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아직 30 초반의 젊은 선생님이 자기 아들 하나 키우기도 벅찬 그 시절에 친구의 아들까지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이의 첫 아내분은 처음에는 크게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시아주버님 말씀으로는 몇 달 동안 크게 다투었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그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여기서 다른 데로 보내면 내 친구가 저승에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겁니다. 이 아이는 이제 우리 집 아이입니다. 결국 첫 아내분께서도 마음을 여셨고 준호는 그이의 집에서 그이의 아들과 형제처럼 자라났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입양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준호는 여전히 세상을 떠난 그 친구의 아들이었지요. 그러나 그이는 준호에게 자기가 어릴 때 배운 국어책의 문장들을 하나하나 가르쳤고,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시아주버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호가 그 집에 온 첫 겨울, 아이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잘 웃고 밥도 잘 먹었지만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깨만 들썩였다고요. 그이가 그걸 알아차리시고는 매일 밤 준호가 잠들 때까지 그 아이 방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방 한쪽 구석에 앉아서 책을 읽으셨다지요. 준호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이는 조용히 방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첫 봄이 되던 해,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호의 새 신발끈을 손수 메어 주셨다고 하지요. 그리고 준호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준호야, 학교에서 누가 너에게 아버지 이름을 물어보거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말해라.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시아주버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꾸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동생은 준호에게 자기 이름을 아버지 이름으로 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 동생이었어요. 준호가 우리 남편의 친아들을 처음으로 형이라고 부른 날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준호가 그 집에 온 지 2해쯤 되었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저녁 밥상에서 준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이의 아들에게 형, 김치 좀 줘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밥상 앞에 앉아있던 그이의 첫 아내분이 부엌으로 뛰어가 소리 없이 우셨다고 하지요. 그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준호의 밥그릇에 조기 한 마리를 통째로 얹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이의 친아들은 그날 이후로 준호를 오래 미워했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자기 어머니가 준호 때문에 우신 것이 견디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시아주버님은 그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씨, 어쩌면 지금 그이의 아들이 준호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은 그날 밥상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마음속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잘 아물지 않지요. 문제는 준호가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준호는 마음이 여린 아이였고 사람을 잘 믿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나쁜 친구들에게 자꾸 끌려다녔지요. 처음에는 작은 도박, 그 다음에는 사기 같은 일에 얽혀들었습니다. 그이는 준호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뒤에서 조용히 수습을 했고 준호를 붙잡고 몇 번이고 타일렀지요. 그러나 준호는 어느 해 결국 그이에게 큰 돈을 빌려 나간 뒤로 몇 년 동안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꾸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와 그이가 결혼하기 전, 그이가 호라비로 지내던 그 세월 속에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아주버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왜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시아주버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씨, 동생은 새로 만난 좋은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늘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진 짐을 재수 씨에게까지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지요. 그게 동생의 방식이었습니다. 시아주버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으셨습니다. 재수 씨가 동생과 결혼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저희 형제자매가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큰누님이 동생에게 이렇게 물으셨지요. 너, 준호 이야기 세 사람한테 하고 결혼하는 거지? 시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때 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 저 사람은 나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 이 나이에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짊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저 사람에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짐은 제가 죽을 때까지 저 혼자 지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이가 저와 결혼하기로 결심하시던 그 순간에도 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마음속에 봉해두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져야 마땅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상하게 그때 그이가 그동안 저를 얼마나 잃고 싶지 않아 하셨는지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아주버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럼 시아주버님,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그이의 형제자매분들 뿐이신가요? 시아주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저 아이, 준호, 이제는 재수씨, 그것이 전부입니다. 시아주버님은 이어서 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셨습니다. 준호는 어린 시절부터 마음이 여렸지만 재주는 있었던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글짓기 대회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고 웅변 대회에도 나갔다지요. 그이는 그런 준호를 참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호가 대학에 진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이의 첫 아내분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준호는 조금씩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마치 어릴 때 부모를 잃었을 때의 상처가 다시 벌어진 것처럼 준호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하지요. 재수 씨, 그때 저희 동생도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자기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흔들리기 시작한 그 시기에 동생이 준호 옆에 있어 주지 못했다는 것을 동생은 평생 마음의 짐으로 안고 살았지요. 시아주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준호가 그렇게 지친 얼굴로 돌아왔을 때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호를 다시 받아준 겁니다. 그때 내가 너를 놓쳤으니 이번에는 다시 놓치지 않겠다. 그 마음이었지요. 준호가 다시 그이 앞에 나타난 건 재작년 봄이었다고 합니다.
시아주버님도 그 시기부터 그이와 자주 다투었다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그때 얼굴이 아주 상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디에 다녔는지,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이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기만 했다고 하셨지요. 그이는 준호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아무리 말려도 그이는 이렇게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 저 아이는 내 아이야. 형제라는 게 잘 될 때만 형제이겠어. 그런데 준호는 그때 이미 큰 문제 하나를 안고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어디선가 잘못 얽혀든 투자 이야기가 있었지요. 아주 그럴싸한 이름을 가진 회사였고, 나이 든 어른들도 다들 속아 넘어갈 만한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준호는 그 회사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넣었고, 몇 달 만에 전부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준호는 다시 그이에게 손을 벌린 것입니다. 그이는 자신이 저와 함께 노년을 보내려고 조용히 모아두었던 통장을 하나 꺼냈다고 합니다. 그 통장에는 그이가 정년 이후 20년 가까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금씩 넣어두었던 돈이 들어 있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통장이 여러 개인 줄도 몰랐고, 그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저 몰래 무언가를 준비해 두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순간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어딘가가 무너지듯 슬퍼졌지요. 그이가 그 돈을 왜 저에게 숨겼는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 돈의 존재를 저에게 말했다면 그이는 그 돈을 준호를 위해 쓸 명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준호를 구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이었고 저에게는 그 사실을 끝까지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아주버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그 손해를 만회하겠다며 또 다른 이상한 사업에 손을 댔고 결국 상황은 더 나빠졌지요. 시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은 그때부터 부쩍 잠을 못 잤습니다. 아무리 형제 같은 아이라도 이제는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동생은 이렇게만 말하더군요. 형, 저 아이한테 나마저 등을 돌리면 저 아이는 어디로 가겠어.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잠시 뒤에 저는 그이가 남긴 편지 몇 통이 어떻게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아주 어려운 결정 하나를 내려야 했지요. 그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여러분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아 주버님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다시 법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그때까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저를 보자마자 준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저는 오늘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형님의 마지막 얼굴을 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날 준호에게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17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저의 억울함을, 그이가 저 아이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향한 원망을 그 자리에서 다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준호의 어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이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남긴 그 마지막 말이 그때야 비로소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이는 저에게 준호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저 몰래 돈을 써버린 것에 대해서도 미안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이의 마지막 미안하다는 그 말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준호를 서로에게 남겨두고 가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세상에서 저와 준호가 어떻게 서로를 감당할지에 대한 그의 마지막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이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이가 살아계실 때 저는 그 방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실 때
저는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날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이가 마지막까지 읽으시던 시집 하나가 놓여 있었고, 책장 아래쪽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상자 위에는 오랜 세월의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지요. 뚜껑을 여는 제 손이 아주 오래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봉투에 넣은 채로, 어떤 편지는 접힌 종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가장 위에 있던 편지 한 통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편지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았습니다. 그이는 저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들은 저에게 붙여진 적이 없었지요.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저 상자 안에 몇 년치나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에는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자꾸 커지요. 나에게는 준호라는 아이가 있어.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니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지켜본 아이요. 나는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언젠가는 하고 싶소. 그러나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요.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미워하게 될까봐. 나는 이 편지를 쓰고 또 쓰면서도 결국 당신 앞에 내밀지 못하고 있소.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준호를 만나고 왔소. 저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 눈물을 도무지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어 마음이 무겁소. 당신은 지금 부엌에서 물을 썰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소. 나는 이 편지를 쓰다가 무엇이라도 사들고 얼른 집에 돌아가겠소. 당신 얼굴을 얼른 보아야 나는 살 것 같소. 또 다른 편지에는 저와의 이야기들이 아주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순자 씨와 함께 시장에 다녀왔소. 순자 씨가 오이 하나를 고르는데 얼굴이 참 진지하더이다. 나는 그 얼굴을 옆에서 오래 보았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 사람은 아마 모를 것이요. 나에게 이 사람은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준 사람이요. 첫 번째 인생에서 내가 짊어진 짐 때문에 두 번째 인생을 이 사람에게 미안해하며 살고 있소. 언젠가는 이 미안함을 다 말할 날이 오기를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소. 또 어떤 편지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준호가 오늘 또 다녀갔소. 눈이 많이 상해서 왔더이다. 통장 하나를 저 아이에게 다 내어주었소. 나는 이 돈을 순자 씨와 함께 쓸 시간이 오기를 오래 기다렸는데 그 시간을 저 아이에게 먼저 주고 말았소. 순자 씨, 이 편지를 언젠가 당신이 읽게 된다면 이 늙은 남자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오. 이 돈은 원래 저 아이에게 가야 할 돈이었소. 저 아이의 아버지가 나에게 남겼던 마음의 빚이 이렇게라도 갚아지는 것이라 생각하시오. 편지 상자의 가장 아래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고 젊은 남자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사진 뒷면에는 우리 두 형제, 그해 여름이라고 그이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남자아이 하나의 얼굴 사진도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사진 뒷면에는 준호라는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두 장을 오랫동안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그이는 그 사진들을 17년 동안 저 서랍 속에 넣어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이가 얼마나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싶으셨는지, 그러나 얼마나 그 이야기가 저에게 가서 저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하셨는지를 그 사진들 앞에서 처음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이는 저를 잃고 싶지 않으셨고, 그러면서도 준호를 놓고 싶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이는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17년을 걸어오신 것이었죠. 저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고
눈물이 자꾸 편지 위로 떨어져 종이를 얼룩지게 했습니다. 편지에는 준호에게 쓴 것들도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내가 이 세상에 두고 갈 짐이자 선물이다.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하다. 부디 순자 씨에게 짐이 되지 말고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 되어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오랫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이는 자기가 떠난 뒤에 저와 준호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를 저에게 부탁하고 저를 준호에게 부탁하는 그런 편지들이 그 상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이는 저에게 이 이야기를 살아서 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저와 준호가 서로에게 남을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날 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저에게 어떤 남은 인생을 가져다 주었는지를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준호를 저희 집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준호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며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밥이나 먹자. 준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고 곧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여 밥상 앞에 앉혔습니다. 그이가 쓰던 밥그릇에 저는 그날 준호에게 처음으로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준호는 밥그릇을 앞에 놓고 오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저는 반찬 몇 가지를 조용히 앞으로 밀어주었지요. 그이가 살아계실 때 가장 좋아하시던 시금치 나물, 그리고 그이가 겨울마다 담그시던 무말랭이 무침이 그날 상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준호는 시금치 나물 한 젓가락을 뜨더니 갑자기 손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금치 나물, 형님이 저에게 어릴 때 자주 해주시던 겁니다. 다른 나물은 안 먹어도 이 시금치 나물 하나는 꼭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그 이가 시금치 나물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반찬 하나를 좋아하시는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그 시금치 나물 안에는 그이가 준호에게 남긴 어떤 오래된 다정함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꾸 그이의 사진을 벽에서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그날 그이가 살아계실 때처럼 그대로 두었지요. 준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형님은 마지막에 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이의 마지막 말은 미안해요 였다. 그 미안하다는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너에게 하는 말이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오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수님, 저는 그 미안하다는 말이 형님이 저와 형수님 두 사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님은 늘 두 사람 앞에서 미안한 사람이셨으니까요. 저는 그날 준호에게 그이의 서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서재에 들어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이의 시집, 벽에 걸린 낡은 시계,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 하나까지 준호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오래 쓰다듬듯 바라보았지요. 그러다가 준호는 그 자물쇠가 달린 서랍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이 서랍 안에 형님이 저에게 주신 열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형님은 저에게 언젠가 이 서랍을 열어볼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그이가 준호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준호는 자기 지갑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이가 준호에게 오래전에 주신 열쇠라고 하지요. 준호가 그 열쇠로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통장 2개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하나는 준호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또 다른 통장 하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요. 봉투 안에는 그이의 마지막 유서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그리고 준호에게. 이 두 통장은 각자에게 맡깁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이 내가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마음입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유서를 읽고 나서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자기 통장을 저에게 다시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형수님이 받으셔야 할 돈입니다. 저는 그 통장을 다시 준호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네가 안 받으면 그이가 저승에서 편히 못 주무신다. 이건 그이의 마음이니 네가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앞으로 나와 상의하자꾸나. 그날 준호는 제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이가 준 돈을 어떻게 잃었는지, 어떻게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그이에게 마지막까지 실망을 안겨드렸는지. 준호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자신이 그이를 힘들게 해서 그이의 몸이 상한 거라고 자책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내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건 거짓말이 될 거야. 그러나 너의 잘못만이 그이를 데려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저는 그이가 남긴 편지 몇 통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처음에는 조용히 흐느끼다가 나중에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준호의 등을 오래 쓸어주었습니다. 그이가 준호에게 남긴 그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지요. 준호야,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 나 자신을 미워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편지를 다 읽은 준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이제 형님을 뵐 얼굴도 없고 형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도 없지만 저 정말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준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여러 겹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아이의 눈, 그 이 손에 자란 아이의 눈, 그리고 오랫동안 헤매다 돌아온 사람의 눈이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어려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이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외국에 오래 살고 있던 그이의 아들은 저에게도 늘 예의 바르고 정중했지만 준호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49제 이후 그이의 아들이 저를 따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저희 아버지 인생을 갉아먹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려 하셨던 것을 저 사람이 오랫동안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 사람과 더 이상 엮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원망도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애정을 오랜 세월 다른 아이와 나누어 가져야 했던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 것 다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네 아버지가 남긴 편지들을 다 읽었다. 나는 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 하나는 지켜드리고 싶다. 저는 그 아이에게 그이의 편지들을 몇 통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에는 편지에 손을 대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한 통을 조심스럽게 펼쳐 읽었지요. 그이가 자기 친아들에게 남긴 편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준호를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 나는 너에게서 아버지 하나를 나눠 갖게 만든 사람이다.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나는 오래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준호를 미워해도 좋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만큼만 미워해 다오. 그이의 아들은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도 결국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준호 형에게 가는 눈길이
저에게 오는 눈길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문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호 형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눈길이 저에게 오지 않는 시간을 미워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도록 억눌러온 그 마음이 그날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것이었지요. 그이의 아들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십시오. 다만 저는 저 사람과 형제라고 부를 마음이 지금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이가 다시 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 아이는 저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에게도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 한 통을 전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며칠이 지나 저는 준호와 함께 그이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준호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지요. 저는 그이가 좋아하시던 국화 한 다발을 산소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그이의 친아들이 전해달라고 한 그 편지를 건네주었지요. 준호는 산소 앞에 앉아 그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지요. 준호야, 언젠가 네가 이 편지를 받게 된다면 네가 내 아들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날이 온 것이겠지. 그날이 오면 내 아들에게 형이라고 한번 불러다오. 나는 그 소리를 저 하늘에서 들으며 웃고 있겠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람이 서로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저는 준호에게 몇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첫째, 이제부터는 이상한 사업이나 투자 이야기에 절대 손을 대지 말 것. 둘째, 매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밥 한 끼를 먹을 것. 셋째, 매일 아침에 자기 자신에게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할 것. 준호는 그 세 가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주 오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이가 저와 준호 사이에서 아주 조용히 우리 둘의 손을 이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준호는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오곤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마당에 들어서면서 형수님, 저 왔어요. 라고 목소리를 낼 줄도 알게 되었지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부엌에서 조용히 웃곤 했습니다. 그이가 살아계실 때는 없던 목소리 하나가 저희 집 안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자꾸만 그이의 사진 쪽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마치 그이가 저 위에서 준호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이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 집 안에 그 조용한 자리 하나는 여전히 그이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우리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이가 저에게 자신의 짐 한 자락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상대의 모든 것을 아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어떤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갈지 아니면 놓아버릴지 그 선택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더군요. 그이는 저에게 준호라는 어려운 이름 하나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름을 제 곁에 남겨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가 살아있을 때 저에게 늘 해주시던 그 조용한 말, 괜찮아요 라는 그 한마디를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쩌면 뒤늦게 알게 되는 진실 하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오래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미처 말하지 못한 짐 한 자락까지도 함께 안고 가는 일이라는 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한 흔적을 남겼다면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꼭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보다 더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다른 이야기입니다. 놓치지 마세요.